서촌 피른동에 태어나 살던 어린 구본웅이 있었습니다. 1917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구본웅은 사직동에서 태어나 통인동에서 살던 한 친구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 인연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어져 훗날 한국 근대미술 역사에 전위적이고 파격적이었던 두 예술가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서촌 골목을 누비며 함께 꿈을 키워갔던 두 명의 이름은 한국 근대미술의 최전선에서 한국의 로트렉으로 불리며 야스파 경향을 도입한 화가 구본웅과 우리에게는 본명인 김혜경보다 필명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 이상입니다. 이번 흐르는 골목에서는 그들의 삶이 흐르는 피른동, 채부동, 통인동 골목을 따라 모던 도시 경성으로 가보려 합니다. 시장은 흐르는 물길들이 들고 나듯 여러 곳에서 채부동 골목길로 이어집니다. 채부동 골목은 금천교 시장 또는 적선시장이라 불리는 골목들로 연결되는데 피른동에 사는 구본웅과 통인동에 사는 이상이 만나는 골목은 바로 이곳 채부동 골목이었습니다.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빵집과 과일가게 사이로 나타나는 시장의 골목 안쪽입니다. 굽은 길을 꺾어 들어가야 이르는 동네라는 채부동은 9번 굽은 골목을 뜻하는 구곡동과 누각동, 채부동이 합쳐진 동네입니다. 금천교 시장은 1950년대 후반부터 사직로 대로변에 형성된 무척 큰 시장으로 1967년 사직터널과 사직로 확장공사 이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직로 가운데에 위치했던 점포들은 철거되고 일부 상인들이 현 시장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 뒷골목으로 불리며 주택지로 형성되었던 채부동 골목이 차츰 상점으로 이용되며 상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의 시장은 현재 사직로라는 도로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재래시장의 역할은 완전히 잃은 채 도시 관광지로 개발되며 여행객들의 먹거리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곳 이름이 금천교 시장인 것은 당시 한양도성 안에 있던 여러 다리 중 바로 이곳에 고려 충수광 때 만든 가장 오래된 다리가 600년 동안 자리하고 있었고 그 다리의 이름이 금천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1928년 도로 확장과 더불어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바로 경복궁역 2번과 3번 출구 사이 자하문로에 해당합니다. 이 다리의 흔적은 채부동으로 이어지는 시장의 이름으로만 남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천교 아래로 흐르던 물길은 청계천의 원류 중 하나인 백운동천, 옥류천이었고 현재 서천 동네 이름의 자치로 남아 있습니다. 물길은 땅속에 묻히며 실개천에서 하수구로 전락해 버렸지만 오늘날 물길은 서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우리에게 지형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금천교 시장에서 몇 번이나 꺾어져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오래된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은 날씨가 좋을 때는 고추를 말리거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골목의 형상과 한옥들이 잘 남아있는 골목으로 담장을 이용해 천막을 걸어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골목을 가로질러 연결된 빨랫줄에는 울창한 나무를 배경으로 빨래가 널려있고 디귿자 모양의 골목 한켠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내놓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상은 현재 풍림스페이스 본이 들어선 사직동 165번지에서 태어나 3살 때부터 통인동 한옥에서 큰아버지 김연필의 장손으로 성장합니다. 친부는 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가난한 전직 이발사였습니다. 총독부 기술직에 있던 중인이자 양반이라는 자존심이 강했던 백부의 집에서 자란 이상은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친부 가족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이상이 살았던 통인동 154번지 한옥은 본체에 행랑채와 사랑채까지 딸린 300여 평의 넓은 집이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 옛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집은 현재 10여 개의 필지로 분할돼 여러 채의 한옥들이 들어섰으며 이상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54-10번지는 집터 위에 1930년대 중반 신축된 도시한옥입니다. 이상은 1917년 지금의 배화여고 자리에 있던 신명학교에 입학하고 이때 이상보다 4살이나 나이가 많지만 몸이 약해 늦게 들어온 구본웅이 동창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상이 그림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한 건 신명학교 시절부터였습니다. 신명학교를 졸업한 이상은 종로구 수성동에 있는 동광학교에 입학합니다. 이후 동광학교는 보성학교와 통합되고 이상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보성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데 불교 종단에서 세웠던 동광학교는 지금의 조계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건 400년이 넘은 회화나무 뿐입니다. 구본웅은 서촌 필운동에서 태어났고 상산 김씨로 알려져 있는 어머니는 산후병으로 돌아가셔서 동네 사람들에게 젖동량을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구본웅은 신명학교를 졸업한 후 경신고등보통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해서 분위기가 자유롭다고 소문이 난 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쿤스는 장애가 있던 구본웅에게 만날 때마다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주었고 매주 토요일에는 종로 YMCA에 있는 고려 화해에 나가 충곡 고이동에게 서양화를 배웁니다. 1923년 봄에 쿤스 교장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사생상의 부상으로 카메라를 주었는데 3학년 대표로 구본웅이 뽑힙니다. 카메라가 아주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 이상은 너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카메라 작동법을 가르쳐주고 사진을 찍어오면 인화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구본웅은 친구 이상과 일요일이 되면 시내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1923년에 경성에서는 구경거리가 많았습니다. 남대문역에서 경성역으로 이름이 바뀐 뒤 경성역 간판도 찍고 일본 순사와 헌병도 숨어서 찍고 인력거를 타고 지나가는 기생도 찍었습니다. 숙부를 따라 YMCA에서 열린 윤심덕 음악회에 가서 윤심덕과 반주자 그리고 청중도 찍었습니다. 구본웅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나서부터 보다 깊이 사물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소하게 스쳐보내는 순간도 빛과 앵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필름을 다 찍어 교장실에 찾아갔더니 쿤스 교장 선생님은 지난번에 찍었던 인화된 사진들을 주시며 구도도 좋고 내용도 좋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실 쿤스 교장은 사진을 2장씩 인화하여 한 장은 구본웅에게 주고 다른 한 장은 모아 미국에 우송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독교계와 미국 정부가 조선의 생활상과 시설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 것입니다. 이 일로 쿤스 교장은 일본 수사당국에 의해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1923년 1월 12일) 저녁 8시 10분경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투척됩니다. 종로경찰서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에겐 무덤과도 같은 곳으로 악명이 높던 장소였습니다.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은 용감한 개인의 의열투쟁으로 전개됩니다. 의열단은 비폭력 투쟁인 3.1운동이 일본의 폭력으로 실패한 것을 보았으므로 광복을 위해 무력만을 수단으로 오직 암살만을 정의로 삼아 파괴활동을 벌였습니다. 1월 22일 이른 아침 김상옥은 정보연락책을 맡았던 동지 이해수의 집에 머물다가 일본 경찰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대규모 병력을 상대로 3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이다 권총으로 자결합니다. 1923년 1월 22일 오전 7시 효제동을 지나고 있던 한 중학생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이 총격전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잊지 않고 사진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는 훗날 화가가 되어 그때의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당시의 생생한 느낌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1974년 허둥기라는 시화집으로 출판됩니다. 구본웅은 당시 김상옥 의사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군 기마 경관과 경찰들의 모습을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침 7시 찬 바람, 눈 쌓인 들판, 새로 지은 외딴 집 세 채를 에워싸고 2겹, 3겹 늘어선 외적의 경관들.
우리의 의열 김상옥 의사를 노리네. 슬프다. 우리의 김 의사는 양손에 육혈포를 꽉 잡은 채 그만. 아침 7시 제비 길을 떠났더이다. 새봄 되오니 제비시여 넋이라도 오소서. 1930년대 중앙고보에는 미술을 좋아하여 화가가 되려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동경했던 그럴듯한 신식 모델로 지어진 모던한 아틀리에가 있었습니다. 충북 고이동이 미술품 컬렉터이자 패트론이었던 인촌 김성수에게 미술 연구를 위해 설치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해 만들어진 아틀리에였습니다. 구본웅은 이 아틀리에를 드나들며 서양화를 그렸고 김용준, 길진섭, 김종태 등도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려미술원은 중구 소공동 현 롯데호텔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본웅은 여기서 정관 김복진에게 조소의 기본을 배우며 조각이라는 예술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신체가 불편한 구본웅에게 조선은 쉬운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미술 전람회 조각 부분에서 얼굴 습작으로 특선으로 입상합니다. 서촌 옥인동에 살던 옥동패인 사파가 이승만이 그린 풍류세시기에는 구본웅과 이상이 등장합니다. 큰 키에 쑥대머리 휘날리는 이상과 그의 어깨보다 조금 작은 구본웅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이색적 멋쟁이 이상과 구본웅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구본웅은 S자로 굽은 척추 때문에 배와 등이 튀어나와 체형을 커버하기 위해 한복을 입고 유럽 남성들의 최신 유행 패션인 망토형의 인버네스를 즐겨 입었습니다. 구본웅과 이상이 서촌에서 외출을 나오면 아이들이 공마담패가 왔다며 뒤를 따라오곤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키가 불쑥 크고 차림 복장과 활동사진 변사 같은 말투 때문에 공마당 요술쟁이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작은 키에 땅에 끌리는 망토 같은 인버네스 외투에 높은 중산모를 썼으니 원숭이 조련사쯤으로 보여서였다고 합니다. 이상과 구본웅은 서촌 동네 친구로 둘도 없는 단짝이자 예술적 동지였습니다. 이상이 총독부 건축기수 일을 때려치고 나와 백수가 되자 구본웅은 재주 많은 그를 아버지의 출판사인 창문사에 취직시킵니다. 구본웅은 1934년 소공동에 골동미술품상인 우고당을 열었습니다. 이곳 2층에 구본웅과 이상은 늘 같이 있으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초상은 이 무렵인 1935년 우고당 2층에서 그려지게 된 그림입니다. 구본웅 사후에 그와 이상 모두와 가까웠던 화가 이마동이 그림에 그려진 것이 이상임을 알아보고 우인상으로 불려지게 된 작품입니다. 파이프를 물고 있는 두툼한 입술과 눈매는 선홍색으로 번뜩거리며 강렬한 명암대비라기보다는 얼굴 한쪽이 거의 이그러져 버린 마치 타인의 얼굴처럼, 눈빛은 그림자처럼 파묻혀 버립니다. 비뚤어진 모자와 고개의 각도 속에 덧칠된 짙고 푸른 눈동자는 마치 경멸처럼 보는 이를 냉소하는 듯합니다. 이상이 1928년 무렵에 그린 자화상에서도 눈 밑에 자리한 역삼각형의 렘브란트 조명은 흰자 없는 눈 아래 흐르는 눈물처럼 번집니다. 흑백 도판만 남아있어 원본의 느낌은 알 수 없지만 이상이 직접 그린 초상화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그려진 유화로 얼굴의 요소들이 탈구되어 제각각인데다 섬뜩하고 목은 잘려져 마치 산자가 아닌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김윤철 작가는 절름발이로 번역할 수 있는 프랑스어 제목의 이상 시에서 긴 것, 짧은 것, 절름발이, 십자가는 가장 불안한 도형이다라는 모티브에서 Keep the Flag Flying을 작업합니다. 이 작업은 작가가 독일로 이주했을 때 모국어를 잃고 말하고 쓸 때의 구문 오류, 합성과 같은 혼란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총 600개의 단어 또는 단편화된 문장을 하나하나 프로그래밍하여 십자형으로 배열된 463개의 메시지 상자에 쓰여지게 하는데, 컴퓨터의 제한된 성능으로 인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 듣게 되는 것은 컴퓨터의 오류이며 과도한 요구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는 아웃풋입니다. 작가는 언어 과정의 메타 텍스트와 메타 언어의 시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시에 대한 쉬운 비유로 고등과학원의 수학자 최재경 선생님도 수학을 하다 보니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기하학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해야 할 때가 있고,
수학 연구를 하는데 정말 해결이 되지 않아 좌절에 좌절을 거듭하다 어느 날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쓰게 된 시도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모서리가 소설이 되기도 하고, 과학과 예술은 동떨어진 대상인데 우리가 아는 새 모르는 새 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며 이것을 수학적 용어, 꼬임, 얽힘, 연결합을 써서 그려보기도 합니다. 기하학을 연구하며 연습장에 끝없이 그려야 하는 그림들은 주관적이고 의미와 상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려는 모더니즘으로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상은 예술가로서 비문자인 시각 중심적인 경험을 글쓰기로 투사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던 경성의 번화가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혼마치, 본정입니다. 현재 충무로로 불리는 혼마치는 일본인들이 조선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으로 그 주택지들을 배경으로 상점가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1880년 전후로 일본인들이 오기 시작할 때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에게 진고개라 불리는 진흙탕길을 제공하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행정의 공백 상태에서 배럭이라 부르는 일본식 판자촌이 겹겹이 쌓이며 혼란스럽던 혼마치 본정 1, 2 정목의 모습은 1920년대 본격적인 상가의 출현으로 외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본력이 생기며 배럭식이 아닌 번듯한 목조 건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벽돌로 지어진 상가들도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1929년 미츠코시 백화점이 웅장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혼마치 앞에 세워지자 거대한 백화점의 위기감을 느낀 상인들은 미츠코시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즉 여러 상점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건물을 짓고 1층에 상점 하나씩이 들어가는 빌딩은 한국 최초의 상점가인 본정연안 빌딩입니다. 1930년대 전세계 모든 물건들이 혼마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지점과 출장소가 대략 1800개 정도가 있었고, 할리 데이비드슨 같은 첨단의 브랜드 매장도 아이 쇼핑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외국 물건들만 파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터키 사람들과 혁명 시절에 도피해온 백러시아 사람들은 양복점을 주로 운영했고,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사람도 혼마치에서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1930년대 혼마치는 이제는 상점가가 아닌 번화가로서 세련된 콘크리트로 지어진 모던한 건축, 모던 라이프 스타일을 맛보려는 인파가 모여드는 매혹적인 곳이었습니다. 1926년 전후로 혼마치에 영란등이 설치되면서 밤에 쇼핑이라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혼마치 1정목, 2정목에는 전시회를 할 수 있는 화廊도 많아 한 달에 대략 20개 정도의 해외 작가 전시도 개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람회를 구경하고 밤에도 쇼핑을 하게 되고 영란등 아래 산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핑에 논다, 즐긴다, 쉰다라는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심지어 물건을 사러 간다는 목적성마저 사라지면서 불야성을 이룬 혼마치 상점과의 쇼윈도를 바라보며 판타지를 느끼고 또 좌절도 교차하는 그러한 모던 라이프 스타일로의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마치와 소공동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던 구본웅과 이상은 이렇게 혼마치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새로운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은 낭랑파라 끽다정과 구본웅의 우고당에 있었던 멀리 혼마치 입구가 보이는 소공동입니다. 1930년대에는 오늘날 다방이라고 할 수 있는 끽다점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구본웅과 이상은 하루에도 몇 군데씩 끽다점을 옮겨다니면서 많은 예술가들과 어울리곤 했는데요. 끽다점은 찻집이나 다방을 이르던 말로 자본력과 규모를 갖춘 주로 일본인 사업주가 창업하던 카페와는 다른 소자본, 소규모의 공간이었습니다. 끽다점의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축음기를 틀어서 음악을 듣는데 99%가 재즈, 즉 재즈였다고 하고, 외국 잡지, 특히 서양 미술 잡지 등을 배치해 놓고 데코레이션은 화초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1930년대 모던 경성에서는 여러 끽다점을 전전하는 다점순례가 일종의 취미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있어 끽다점은 서양의 최신 유행 경향과 잡지,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온 모던걸 모던보이들이 가장 첨단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집단 서재이자 그 자체가 전람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인 윤동주와 서촌 하숙집에 같이 머물던 정병욱 씨가 쓴 잊지 못할 윤동주의 날들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일과는 대충 다음과 같았어. 아침 식사 전에는 누상동 뒷산인 인왕산 중턱까지 산책을 했어. 세수는 골짜기 아무 데서나 하고 방으로 돌아와 청소를 하고 조반을 마친 다음에는 학교로 나갔지. 하학 후에는 소공동 한국은행 앞까지 전차를 타고 나가 충무로 일대 책방들을 순례했어. 지성당, 일한서방, 마루젠, 군서당과 같은 신관서점과 구서점들을 돌고 나서 후유노야도나 남풍장이란 음악다방에 들러 차를 마시며 새로 산 책들을 펴보곤 했지. 가끔은 극장에 들러 영화를 보기도 하고 다시 명동에서 도보로 을지로를 거쳐 청계천을 건너 관운동 헌책방을 순례하고 돌아오면 이미 어둑해져 거리에 전깃불이 환하게 밝혀졌지. 구본웅은 동경미술학교를 나온 이순석이 운영하던 낭랑팔라와 이상이 설계하고 경영한 제비다방에 들러 예술가들과 어울렸고 1933년 9월 소공동에 골동품 갤러리 우고당을 열었는데 이 우고당 2층을 베이스 캠프로 이상과 같이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 끽다정 기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폰마치 큰 길가에 개업한 트로이카는 좌익들의 끽다정으로 유명했습니다. 김복진이 조직한 신극운동의 토올회가 여기서 자주 회합을 가졌는데 토올회 동인 연학년이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트로이카란 러시아 사람들이 눈길을 헤치며 타고 다니는 썰매인데 이 트로이카에서 술은 보드카, 카페 디자인도 러시아식에다가 마시는 음료도 러시아식으로 준비해 모두들 한 번쯤은 신기해하며 끼웃하게 만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종로 이정목 14번지에 있던 멕시코입니다. 차 끓이는 주전자를 건물 인면에 배치한 디자인이 재밌고 특색 있습니다. 실내 장식과 테이블, 의자 등을 화가 도상봉과 구본웅, 사진가 이혜선, 무대미술가 김정환 등이 함께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여기 2층에 블루잉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스튜디오에서 멕시코 외관을 꾸며줬다는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는 김두한이 본부로 삼고 깡패들이 오가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제비다방은 종로 1정목 44번지, 현재 타워 A자리에 있었습니다. 세 개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차를 마시며 바깥을 볼 수 있는 구조도 특이했다고 합니다. 1934년 5월 1일자 잡지 삼천리에 게재된 끽다전 평판기를 보면 다방 손님은 주로 화가, 기자, 그리고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할 일 없이 차나 마시며 소일하는 유한 청년들이었고 그들은 육색 스토킹으로 싼 가늘고 긴 각선미의 신 여성들을 바라보며 황홀해했다고 합니다. 1931년 디자이너인 이순석이 지금의 시청 앞 프라자 호텔 위치에 개업한 낭랑파라는 유명한 끽다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 이상이 프랑스 살롱 분위기로 설계했습니다. 1층은 다방, 2층은 아틀리에로 꾸몄는데 2층엔 베란다가 있고 디자인 포트레이트 페인팅 아틀리에라는 영어 간판을 설치하여 기와를 가림으로써 더욱 모던하고 쿨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간판과 가건물로 건물 전면을 장식하여 모던한 인상을 연출한 것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이후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가 그룹 마보가 폐허가 된 도쿄 시내의 건물들을 모던한 가건물로 연출한 바라크 활동을 연상시킵니다. 마보는 동경을 거점으로 다다적 활동을 전개한 아방가르드 그룹으로 강연회, 극, 음악회, 포스터, 쇼윈도우, 서적의 장정, 무대 장치, 각종의 장식, 건축 설계 등을 떠맡는다는 마보의 강령과 그들의 잡지는 국제화된 도시 경성의 혼마치 끽다정과 카페를 중심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상의 그림에서 보이는 표현주의적 경향과 다다이스트들이 그러했듯이 말장난같이 이상, 비구, 하용 등의 필명으로 사파를 기고하고 끽다점인 낭랑팔라와 제비다방, 식스나인 등의 공간 설계에 참여하는 등의 이상의 활동은 이러한 국제적인 전위미술 활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던 시절 소공동에 있는 총독부 도서관은 그에게 있어 지적인 편력의 장소였습니다. 일본에서 출간된 최신 책들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도서관에서 그는 서구 모더니즘 예술을 마음껏 빨리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부에 입사한 후에는 조선과 건축 표지 디자인 현상 공모에 응모해 1등과 3등을 차지했습니다. 독특한 타이포그래피 도안과 건축 도면을 활용한 기하학적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구본웅이 그린 여인은 물감을 두텁게 쌓아올리는 유화의 방식을 따라가지만 모네나 구로다 세이키 같은 외강파의 입체적이고 부드러운 묘사가 아니고 스트로버가 터지듯 평면화하고 생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색은 선으로 규정된 형상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게 풀려난 그림의 새로운 언어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감정과 이상주의를 표현했던 새로운 미적 감각으로 20세기 초반 비평가들은 이것을 야수라고 불렀습니다. 구본웅의 강렬한 원색조의 사용, 격정적인 터치, 형태의 단순화, 추상화를 통한 야수파와 표현주의적인 경향은 출판인으로 장정한 임화의 시집에서도 나타납니다. 현에 타는 시집 제목으로 앞뒤 표지 전체를 하나의 화폭처럼 표지화를 그렸는데 넓은 바다의 섬들이 보이고 산과 같은 파도와 시커먼 먹장구름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폭의 수묵화이지만 과감한 생략과 거친 붓터치로 앞뒤 표지에 아무런 글자를 넣지 않아 전체 그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936년 이상은 구본웅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창문사에서 일할 때 보성학교 동문이자 친구인 김기림의 첫 시집 기상도의 편집, 디자인, 장정을 맡게 됩니다. 30년대에 디자인된 것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던합니다. 활자 크기를 이용해 디자인한 표제지가 특징인데 표지 뒤로 한쪽을 넘기면 기상도라는 활자는 약 9포인트, 12포인트, 15포인트로 점점 커집니다. 이상의 집에는 원래 호돌이 책방이라 도서대여점이 있었습니다. 마당을 지붕으로 덮어 실내로 개조해 볕이 잘 들지 않는 침울한 북향집이었고 그 앞은 예전에 물길이었던 좁은 골목길로 늘 차들이 들락거리며 복잡했습니다. 2004년 시인 이상이 살던 집으로 알려져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실제 이상이 거주를 하던 건물이 아니라며 2008년 등록문화재 지정 해제가 됩니다. 2주 후에 이상의 집을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저는 이상의 집 철거 반대에 나섰습니다. 서촌 골목 초입에 놓인 이 이상의 집이 헐리면 북촌과 같은 상업화가 시작되고 일부 원주민들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자 2주 후에 철거는 유예되었고 이런 극적인 전개 속에서 아름지기와 문화유산 군민친탁, 주민과 전문가의 토론회가 이상의 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건축가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즉 자신만의 건축 프로젝트가 없는 건축가이자 시인 이상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뿐 아니라 채부동, 노화동, 옥인동 등 재개발 위기에 놓여있는 서촌의 미래를 얘기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촌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업화와 원주민 이탈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 건축이 관념적으로 온전한 의미의 한옥은 아닐지 몰라도 1930년대 중반부터 당시 대단히 재개발을 통해 조성되고 우리 대부분이 살아왔고 경험해온 도시 한옥이며 이 속에서 우리가 시인 이상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지 대화를 해오면서 이미 중요한 신체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천장에서 H빔이 지나가고 구조적으로도 한옥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의견에는 시인 이상이 당시 살았던 시대의 절름발이와 전근대와 근대가 충돌하는 사이에서 분열했던 이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도시 한옥 속에서 H빔이 전치되는 모습 그 자체라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상의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내 키는 커서 다리는 길고 왼다리 아프고 아내 키는 작아서 다리는 짧고 바른 다리가 아프니 내 바른 다리와 아내 왼다리와 성한 다리끼리 한 사람처럼 걸어가면 이 부부는 부축할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어버린다. 무사한 세상이 병원이고 꼭 치료를 기다리는 무병이 끝끝내 있다. 까다롭고 수준 높은 이상을 어떻게 기념관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상이 지금의 우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권위적이고 신화적인 방식으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라는 소설 시작처럼 그렇게 박제되는 것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들과 어떻게 이상을 기념할 수 있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이 이상의 집에서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이상이 다녔던 끽다점들처럼 그렇게 전위적이고 다양한 새로운 정보들이 교차하는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념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상의 집을 지배하는 공기는 상당히 문화 권력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동상이 만들어졌고 이상에 대한 많은 평가와 많은 디자인들과 이런 것들로 구성된 기념관으로 죽어버린 박제가 된 것은 아닐까. 저는 문화공간은 수평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평이란 이상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등한 준위에서 자유롭고 유연하게 문화적으로 만나고 교차하고, 시인이자 건축가이자 미술가이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졌던 그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다양한 출신들, 다양한 전공들, 다양한 분야 사람들하고 만나고 충돌하면서 같이 이 동네와 살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촌의 동네 주민들도 서촌의 재개발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이상의 집이 같이 이 지역과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의도에 많은 공감대와 갈채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이상이 우리 동네에서, 도시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찾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던 도시 경성은 우리가 트라우마 때문에 묻어버린 도시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 하나로만 이야기할 수 없듯이 그 장소에도 식민지 시대의 아픔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트라우마를 조금은 내려놓고 모던 작가인 구본웅과 이상을 더 가깝게 알고 이해하고 싶어서 저는 오늘도 서촌 골목과 소공동 거리와 보이지 않는 도시를 산책합니다.